인류는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기원전 3200년 수메르인들은 진흙 위에 쐐기를 눌러 서령 문자를 새겼습니다. 기원전 3000년 이집트인들은 신성한 그림으로 상형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1300년 중국에서는 거북 등껍질에 한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였고 지식을 전하는 통로였으며 때로는 신과 소통하는 신성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문자는 소수의 특권이었습니다.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복잡한 규칙과 무수한 기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문자의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1443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 한 명의 왕이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해냅니다. 그는 문자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세종대왕. 그는 훈민정음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란말씀이 둔기게 다라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문자는 왕과 학자만의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말할 권리는 곧 인간의 권리라는. 그리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의 과학이었고 인간 존엄의 철학이었습니다. 세계의 문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틴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시작해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이어졌습니다. 1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민족의 손을 거쳤습니다. 한자는 갑골문에서 시작해 전서, 예서, 해서로 변화했습니다. 3000년이 넘는 진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랍 문자도 인도의 데바나가리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형태인지 정확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443년 12월 정확한 시점에 세종대왕이라는 명확한 창제자에 의해 의문학적 원리라는 명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한 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설계 원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 제자의, 초성의, 중성의, 종성의, 합자의, 용자래. 어떻게 만들었고 왜 이렇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안내서가 아니라 의문학 논문이자 철학서였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풀이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 모양입니다.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상형 문자입니다. 하지만 사물을 본뜬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는 신체를 본뜬 것입니다. 인간의 발성기관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켜 문자로 만든 것. 이것은 해부학이자 음성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음. 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둥근 점. 은은 땅을 상징합니다. 평평한 선. 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선 사람의 모습.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것은 음양오행 사상이자 유교적 세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는 입을 조금 벌린 중성 모음이고 은은 입을 평평하게 한 후설 모음이며 이는 입을 옆으로 벌린 전설 모음입니다. 철학과 과학이 하나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하는 시대입니다. 챗GPT, 구글 번역기, 음성인식 시스템. 이 모든 기술들은 문자를 소리로, 소리를 의미로 변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글은 이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글은 음소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분리됩니다. 하는 히읗 아 니은입니다. 이것은 AI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한글은 발음과 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영어에서 노는 노우로 읽지만 K는 묵음입니다. 하지만 한글에서 알다는 이응, 아, 리을, 디귿, 아 그대로 읽힙니다. 음소와 문자의 일치도가 97%가 넘습니다. 셋째, 한글은 모아쓰기를 합니다. 한글은 6개의 자모지만 2개의 음절 블록으로 압축됩니다. 이것은 정보 처리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언어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인공지능을 예견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소리를 가장 본질적으로 이해했고 그것을 가장 논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가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가진 것입니다. 1997년 10월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합니다. 등재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문자 창제의 원리와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계 유일의 문헌.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독창적인 알파벳이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언어학자의 꿈이다. 완벽한 의문론적 투명성을 가진 문자. 일본의 한국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왜 일본은 가나 문자에 머물렀는데 조선은 이런 과학적 문자를 만들었는가? 중국의 학자들도 놀랍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어떻게 완전히 독립적인 문자 체계를 창조했는가?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언어학사의 기념비이자 문자 설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느. 세계의 유수 대학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어학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첫째, 한글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 조합체계의 독창성. 소리의 과학을 밝힙니다. 둘째,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는가? 민본주의, 언어평등, 인간 존엄. 문자 속에 담긴 철학을 읽습니다. 셋째, 한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 한글이 가진 미래를 전망합니다. 정음 28자. 그 작은 글자 하나하나에는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소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글 자음 24자 중에서 5개의 기본자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글자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역.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같다. 세종대왕은 사람의 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자로 옮겼습니다. 기역을 발음해 보십시오. 혀의 뒤쪽 혀뿌리가 목적 근처를 막습니다. 그 순간의 형태가 바로 기역입니다. 니은을 발음해 보십시오. 혀끝이 위진몸에 닿습니다. 그 모습이 니은입니다.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입니다. 시옷은 이의 모양입니다.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형태입니다. 이것은 상형문자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새, 물고기, 산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발성기관, 소리를 만드는 신체 그 자체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부학이었고 음성학이었으며 동시에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더 나아갑니다. 기본자 5개로는 부족합니다. 소리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고 거칠고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획을 더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가획의 원리.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됩니다. 소리가 더 거세집니다. 숨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키읔에 다시 획을 더하면 옛 한글의 이 됩니다.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읕이 됩니다. 비읍에 획을 더하면 피읍이 됩니다. 시옷에 획을 더하면 지읒, 치읓이 됩니다. 지읒에 다시 획을 더하면 치읓입니다. 이것은 체계입니다. 무작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음운학적 법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발음 위치에서 기식의 강도에 따라 글자가 진화합니다. 현대 음성학에서는 이것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세종은 15세기에 이미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자 체계로 구현했습니다. 서양에서 음성학이 체계화된 것은 19세기입니다. 한글은 그보다 400년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음으로 넘어갑니다. 한글 모음은 3개의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이, 아래아, 의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는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가 깊다. 하늘의 모양을 본땄다. 은은 혀가 조금 오그라들고 소리가 깊지 않다. 땅의 모양을 본땄다. 이는 혀가 오그라들지 않고 소리가 얕다. 사람의 모양을 본땄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것은 유교의 3제 사상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며 사람은 서 있습니다. 는 하늘의 둥근 모습입니다. 은은 땅의 평평한 모습입니다. 이는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우주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과학이기도 합니다. 를 발음해 보십시오. 입을 자연스럽게 열면 나는 소리입니다. 중성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모음입니다. 을을 발음해 보십시오. 입을 옆으로 평평하게 벌립니다. 이를 발음해 보십시오. 혀가 앞으로 나오고 입이 좁아집니다. 철학과 과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을 조합합니다. 와 이를 합치면 아가 됩니다. 와 을을 합치면 오가 됩니다. 의와 이를 합치면 우가 됩니다. 이와 를 합치면 어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음양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 오는 양성 모음입니다. 밝고 가볍습니다. 우는 음성 모음입니다.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모음 조화가 있습니다. 밝다는 아를 씁니다. 어둡다는 어를 씁니다. 높다는 오를 씁니다. 깊다는 우를 씁니다. 소리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 상징, 사운드 심볼리즘입니다. 현대 언어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를 세종은 이미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21개의 모음 체계를 완성합니다. 단 3개의 기본 요소로 모든 한국어 모음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표현을 이루는 경제성의 원리입니다. 한글에는 또 하나의 독창성이 있습니다. 바로 모아쓰기입니다. 영어는 알파벳을 가로로 나열합니다. 한글은 행굴입니다. 6글자가 일렬로 늘어섭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히읗, 아, 니은, 기역, 을이을 6개의 자모이지만 한과 글 2개의 음절 블록으로 묶입니다. 이것은 정보의 압축입니다. 인간은 소리를 음절 단위로 인식합니다. 한 마이너스 글은 2번의 소리입니다. H-어 -M-G-U-L은 6번의 소리입니다. 한글의 모아쓰기는 인간의 청각 인지 방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읽기가 빠릅니다. 시각적으로 한 번에 인식되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대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 한글의 음절 블록 구조는 정보 처리 효율을 약 30% 향상시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코드에서 한글 한 글자는 하나의 코드 포인트입니다. 한은 U-D-O-15C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은 U-68, U-61, U-62 3개입니다. 저장 공간이 절약되고 검색이 빠르며 처리가 효율적입니다. 500년 전의 설계가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은 체계성에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문자들은 예외가 많습니다. 영어에서 OUGH는 여러 가지로 읽힙니다. 스루, 터프, 카프, 도. 모두 다른 발음입니다. 프랑스어의 철자는 더욱 복잡합니다. 보쿠는 보쿠로 읽히지만 절반의 철자는 묵음입니다. 중국어 한자는 표음 문자가 아닙니다. 글자만 봐서는 발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이라는 글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자모를 안다면 정확하게 한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 총 40개의 자모. 이것만 알면 모든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실제로 한글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4시간입니다. 영어 알파벳을 완전히 익히는 데는 평균 2년이 걸립니다. 한자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려면 최소 3000자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자였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보았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았으며 조합은 인간의 인지 방식을 따랐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었습니다. 소리를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시각화한 음운학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과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이토록 완벽한 문자를 만들려 했을까요? 단지 편리한 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무언가를 꿈꾸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글 속에 담긴 철학을 읽어냅니다. 1443년 음력 12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반포하며 서문을 씁니다. 나란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화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어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니겨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문장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종은 어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자 할 빼이셔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어여삐 너겨 가엾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도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자라는 어려운 문자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내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주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세종의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신분제가 엄격했고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한자는 지배층의 언어였고 문자를 아는 것은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자는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표현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이것을 우리는 언어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세종은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글이 보급되면서 조선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한글로 편지를 쓰고 소설을 읽습니다. 상인들이 한글로 장부를 기록합니다. 평민들이 한글로 소지를 올립니다. 문자의 민주화는 곧 생각의 민주화였고 생각의 민주화는 사회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개혁이 아니라 사회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세종은 깊은 유학자였습니다. 그는 성리학을 공부했고 인의예지를 실천하려 했습니다. 유교에서 인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인이다. 세종은 이것을 언어에 적용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혀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인의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세종은 언어는 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글이 바릅니다. 그래서 문자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글은 세종의 유교적 세계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세종의 위대함은 과학과 철학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한글을 만들 때 세종은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운서를 연구했습니다.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분석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의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의문학, 천문학, 의학, 철학, 모든 학문을 동원했습니다. 세종은 과학적 탐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치구기를 만들어 비를 측정했고 해시계와 물시계를 제작해 시간을 정확히 쟀으며 천문도를 그려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학이 도덕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은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하고 기술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하며 학문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의문학적으로 완벽하면서도 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과 인문학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융합 학문의 모델이 이미 600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은 세종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편전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1420년 지편전을 설치하고 최고의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박백년, 이계, 최항.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들에게 급여를 주고 휴가를 주며 연구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하고 실험하고 검증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보는 세종이 서문을 쓰고 정인지 등 지편전 학자들이 해례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세종의 리더십, 학자들의 전문성, 협업의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결합하여 한글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지식 생태계의 모델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위대한 성과가 나온다는 것. 세종과 지편전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이 추구하는 협업 문화가 이미 15세기 조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탄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444년 2월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유신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언문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자를 버리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길입니다. 이들은 한자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화 문명이 최고이고 한자를 쓰는 것이 문명국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답합니다. 언어는 나라마다 다르고 문자도 그러해야 한다. 몽골은 몽골 문자가 있고 서한은 서하 문자가 있으며 일본은 일본 문자가 있다. 우리만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세종은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쇠말리 등을 파직시키고 한글 창제를 완성합니다. 이것은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대의 지식인들이 반대해도 훗날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600년이 지난 오늘 한글은 세계가 인정하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본주의의 실천이었고 유교적 인본주의의 구현이었으며 과학과 철학의 융합이었습니다. 한글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백성을 향한 왕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수천만 명이 한글로 생각하고 한글로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글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 한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글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합니다. 1997년 10월 1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기억으로 보존해야 할 문서들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인권선언문,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악보. 이런 것들과 함께 훈민정음이 선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등재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문자 창제의 원리와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계에서 유일한 문헌이다. 이것은 언어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지닌다. 더 나아가 1989년 유네스코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합니다. 이 상은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됩니다. 왜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 백성의 문맹을 퇴치하려 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자를 넘어 인류 문해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로버트 램지 교수는 말합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독창적인 알파벳이다. 의문학적 원리에 기반한 설계는 전무후무하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게리 레드야드 교수는 연구합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가 티베트 문자와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고 분석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베르너 사세 교수는 말합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의 완성형이다. 표온 문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일본 도쿄대학의 노마 히데키 교수는 부러워합니다. 일본의 가나는 음절 문자에 머물렀지만 한글은 음소 문자로 진화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학자들도 연구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어떻게 이런 독립적인 표현 문자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 한글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문자가 아닙니다. 세계 언어학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시대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문자는 종이를 떠나 스크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첫째, 한글의 모아쓰기는 작은 화면에 유리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한글은 2글자입니다. 하지만 행굴은 6글자입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글은 음성인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시리,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이들은 소리를 문자로 바꿉니다. 한글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인식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는 95%가 넘습니다. 영어는 80% 수준입니다. 셋째, 한글은 자연어 처리 AI에 유리합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들은 언어를 토큰 단위로 분해합니다. 한글의 명확한 자모 구조는 토큰화가 효율적입니다. 넷째, 한글 키보드는 입력 효율이 뛰어납니다. 쿼티 자판에서 행구를 치려면 6번 눌러야 합니다. 한글 자판에서 한글을 치려면 5번입니다. 자모를 조합하는 방식이 타수를 줄여줍니다. 디지털 시대는 한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21세기 한글은 문자를 넘어 문화 코드가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한류가 세계로 퍼지면서 한글도 함께 퍼졌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웁니다. BTS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블랙핑크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 오징어 게임의 자막 없이 보기 위해. 한글은 더 이상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 디자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하는 타이포그래피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글 폰트는 세계 디자인 대회에서 상을 받습니다. 나이키, 구찌, 루이비통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글을 제품 디자인에 활용합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은 소수민족을 위한 문자로도 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합니다. 한자도 로마자도 표현하지 못한 소리를 한글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보편 문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언어 민주주의는 오늘날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요? 한국의 문해율은 99%가 넘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글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 한글은 더욱 민주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소셜미디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한글로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한글은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한글은 포용의 언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글로 꿈을 키웁니다. 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가 개발되고 음성 변환 기술로 시각장애인도 한글을 읽습니다. 한글은 모두를 위한 문자입니다. 세종이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만든 한글은 6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 시대 한글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AI 모델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한글의 구조적 장점은 이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메타버스 시대 한글은 새로운 공간에서 쓰일 것입니다. 가상 세계에서도 사람들은 한글로 소통하고 한글로 창조합니다. 우주 시대 한글은 지구를 넘어설 것입니다. 언젠가 화성에 한국인이 간다면 그곳에서도 한글이 쓰일 것입니다. 한글은 인류가 우주로 가져가는 문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글의 정신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문자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것. 이 정신이 살아있는 한 한글은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기술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한글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담는 그릇이자 마음을 전하는 다리. 그것이 한글입니다. 한글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유산입니다.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학문이 대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미래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명이 한글로 생각하고 한글로 사랑을 고백하며 한글로 꿈을 기록합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심은 씨앗은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의 과학을 보았고 철학을 읽었으며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한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했을까요? 첫째, 한글은 인간의 창조력을 증명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기존의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째, 한글은 체계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리에 따라 구축된 체계.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글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본질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글은 민주주의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문자를 독점했던 시대에 세종은 문자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을 자랑합니다. 지식의 민주화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한글은 소리의 철학입니다. 세종은 소리를 단순한 물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생각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문자가 되며 문자가 다시 생각이 됩니다.
이 순환 속에서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한글의 자음은 몸의 소리입니다. 발음기관이라는 신체가 만들어내는 물리적 진동. 그것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 한글 자음입니다. 한글의 모음은 우주의 소리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삼재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관. 그것을 음운학적으로 구현한 것이 한글 모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음과 모음이 만나 음절을 이룹니다.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지만 조합되면 무한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히읗과 아과 니은이 만나 한이 되고 기역과 의과 리을이 만나 글이 됩니다. 한글, 두 음절, 다섯 자모. 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소리의 철학입니다. 한글은 사람의 철학입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백성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가엾게 여겨. 이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인식.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연민.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 이것은 권력자의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하는 존중이었습니다. 한글의 모든 글자에는 이 존중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신분도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은 민주주의가 도래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민주적 가치를 실현한 문자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철학입니다. 1443년 한글 창제에서 2025년 인공지능 시대까지 58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전기가 들어왔으며 컴퓨터가 탄생했고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챗GPT는 질문에 답하고 클로드는 대화를 나누며 알파고는 바둑을 두고 딥마인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합니다. 이 모든 인공지능의 기반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고 생성하는 능력. 그리고 한글은 이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글의 명확한 음소 구조는 AI의 토큰화에 최적입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체계는 패턴 학습에 유리합니다. 한글의 모아쓰기는 정보 압축을 효율화합니다. 세종대왕이 인공지능을 예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소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정신은 챗GPT 시대에도 살아있습니다. 한글은 완성되었지만 한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물려받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한글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자 문화로 여겨야 합니다. 한글로 아름다운 문장을 쓰고 한글로 깊은 생각을 표현하며 한글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둘째, 한글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종이 만든 한글이 완벽하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과 한글을 결합하며 한글이 계속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한글을 나눠야 합니다. 한글은 한국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세계인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한글의 원리를 필요로 하는 소수 언어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세계를 위해 한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표현할 권리가 있다. 신분이 낮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그것을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한글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소통은 이해의 시작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이해가 시작됩니다. 오해가 풀리고 편견이 사라지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글은 조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했고 오늘날에도 수천만 명이 한글로 마음을 나눕니다. 체계와 원리는 시간을 이긴다. 유행은 지나가고 기술은 낡아가지만 본질적인 원리에 기반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한글이 600년을 견딘 이유는 그것이 소리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세종이 백성을 향해 품었던 사랑, 그 마음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느껴집니다. 한글을 쓸 때마다 우리는 세종의 마음을 만납니다. 1443년 12월 한 왕이 문자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담는 그릇이었고 생각을 나르는 달이었으며 마음을 전하는 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이들의 침묵을, 쓰고 싶지만 쓸 수 없는 이들의 한숨을,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겠노라고. 한글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과학의 정밀함으로, 철학의 깊이로, 그리고 사랑의 온기로. 오늘 우리는 그 한글로 생각하고, 한글로 꿈꾸며, 한글로 사랑을 말합니다. 한글은 세종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는 문자. 한글. 한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